네, 이번에 선교적 공간 기획과 목회 전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쉬셨나요? 또 첫 번째 강의가 재밌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공간에 대한 좀 워밍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그런 워밍업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렇게 이론적으로 공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선교적 공간 기획과 목회 전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교적 공간 기획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목회 전략을 그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기획하고 전략을 짤 것인지에 대한 또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 이 공간이라는 것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이 일으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 도시의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교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틈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틈새로서 하나님의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전체적인 강의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공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조금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얘기하고 또 어떻게 말하느냐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공간에 대한 바른 그런 활용과 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공간 컨설팅을 여러 교회에 가게 되는데, 어떤 장로님들은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인테리어 공사하는 줄 알고 공간 인테리어 하는데 얼마 듭니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꼭 얘기하죠. 저는 인테리어 업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것은 그냥 예쁘게 꾸미고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그 등을 바꾸고 뭐 의자를 바꾸고 새롭게 꾸민다고 해서 공간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그 자리를 잘 보고 거기에서 공간에 대한 서로 연결점들, 그리고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발견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소하지만 공간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인식을 깊이는 아니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공간에 대한 철학적인 뭐 큰 의미로 공간이고, 좀 좁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공간이죠. 이 공간의 철학적 도시 공간의 인식이라는 다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간이라는 것은 원래 그 카오스라고 하죠. 신통계 카오스에는 어떤 시원적인 시면의 어떤 갈라진 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와서 플라톤은 이 공간을 코라, 다시 말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생성되는 어떤 근원이 공간이라고 본 것이죠. 좀 더 철학적으로 와서 뉴턴은 절대적인 공간은 절대적인 것, 근데 라이프니츠는 상대적인 공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칸트는 선험적인 공간, 말이 참 어렵지만 그런 서양 철학에 있어서 이 공간을 인식하는 것들이 그냥 조금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나오는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공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현대 철학 이전에 보면은 멜로퐁티가 와서 몸의 공간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건축을 한다든지
또 이런 공간에 대해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 메를로퐁티인데, 메를로퐁티는 우리가 이 공간이라는 것이 그냥 물리적으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은 우리가 거하는 사람과 상호 소통을 한다는 거죠. 공간이 나에게 의미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간이 나에게 의미를 준 것으로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또 공간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그런 상호 소통하는 그런 공간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릭 마룡이라는 가톨릭 철학자는 신학자이죠. 계시의 공간이라고 해서 이 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양 철학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살펴볼 때에 도시 공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과 상호 해석적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공간에게 의미를 주면은 공간이 나에게 의미를 주는 그런 상호 해석적인 변화를 주고 또 변화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해석의 매체다. 말이 좀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공간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와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갔을 때 공간은 이전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 공간이지만 특별히 좀 협소하게 도시 속에 있는 수많은 공간들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왜 그랬냐면은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서 그냥 배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그 내용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활동하고 머물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쉬고 하는 이 공간 자체가 주는 새로운 의미가 있다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서양의 그 공간에 대한 인식이 이러하다면은 동양의 공간 사상은 조금 더 다릅니다. 동양에서 공간, 특별히 중국인들이 이 우주관을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데, 우리가 공간은 시간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죠. 이런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결합된 개념이다. 또 노자 사상에 보면은 실체와 허공이 공존하고 상생하고 나와 자연이 하나다. 말하자면은 이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만물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도시 공간이라는 것은 인간과 분리되지 않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복되지만 공간은 공간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러 있는 그 공간은 나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나에게 영향을 준다. 라는 이러한 철학적인 그런 사상적인 의미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은 사회 심미적으로 볼 때 이 공간이 색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앙리 르페브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특별히 공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회적인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또 실천이 있지만 또 재현이 있고 또 다시 재현하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공간이 우리에게 단순한 물리적인 것보다 사회적으로도 계층적으로 또 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매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린 이제 또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이 더 활동이 집중화되고 또 이미 우리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컨버전스라는 그런 개념, 어떤 여러 가지 가상 환경을 통해서
이제는 종교적인 체험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 거죠.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어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제 가상 공간을 통해서도 종교 체험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실험과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이러한 연구들이 뇌과학이라든지 그러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울 정도로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학적 공간, 도시 공간, 발터 베냐민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도시 공간이라는 것은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주름도 있고 또 그 주름을 통한 그 사이사이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잘 발견하는 그런 도시의 산책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도시 건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 발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이러한 많은 철학적인 또 사회학적인 그리고 또 미학적인 그런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도시 공간에 대해서 그 논의하는 것 가운데 그걸 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한 4가지 정도로 공간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4가지 공간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통합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공간은 어떤 근본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공간은 공공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관공서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공간은 미학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미술관을 가보거나 아니면 어떤 곳에 가면 정말 아름답게 색깔을 칠하고 장식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미적인 감각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러한 공간들이 우리 도시 공간 안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공간도 있죠. 그곳에서 우리가 삶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는 카페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대화의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나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또 함께 공감하기도 하는 그런 대화의 공간입니다. 이처럼 우리 도시 공간을 크게 보면은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통합, 모든 것이 통합이 되는 그러한 공간, 그리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간, 그리고 미적인 부분, 미학적인 그런 공간이 강조되는 공간, 그리고 서로 간에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렇다고 해서 이 공간이 그냥 무 자르듯이 짝뚝 잘라서 여기는 무슨 공간, 여기는 공공의 공간, 여기는 어떤 미학의 공간, 여기는 대화의 공간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 4가지가 적절하게 잘 블렌딩 되는 것, 섞여지는 겁니다. 통합적인 공간이 중심이지만 그 안에는 공공성도 있고 미학적인 부분도 있고 대화의 공간도 있는 거죠. 어떤 곳에 가면은 굉장히 공공성이 강조되지만 거기엔 또 미학적이고 또 대화의 공간도 숨어져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도시 공간에는 어떤 4가지 중에 하나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공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관공서를 가면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죠. 공적인 공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조금 메마른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적인 공간에 가면 미술품도 전시하기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색깔도 새롭게 칠하기도 하고 또 조각도 있고 뭐 그런 어떤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러면 의자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중심이지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 공간을 만들어 가죠. 이렇게 우리는
도시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더 세분화할 수 있지만 크게 4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고 이러한 공간들을 어떻게 가지고 이해를 하고 우리가 가지는 목적을 위해서 잘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4가지 공간은 일반적으로 도시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간의 요소인데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가져오면은 4가지 성교 공간을 어떤 통합의 공간, 그 안에서 어떤 우리의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누구인지 삶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깊이 나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통합의 공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성전신학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 또 대화의 공간 속에서는 대화의 성교신학적인 것이 또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 또 공공의 공간은 공적 선교의 어떤 신학으로서 접근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신미의 공간은 신학적 미학 그러한 우리가 일반적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공간을 이해하고 선교적으로 적용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뭐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짧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그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표피적이지만 공간은 한 4개의 공간으로 구분이 되는구나. 그런 요소가 있구나. 그리고 그 공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자, 이러한 4가지 공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통합의 공간, 대화의 공간, 공공의 공간, 신미의 공간 이렇게 4가지로 선교적인 접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공간에 대해서 뭐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초반에 여러분과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제 또 한 가지 이 공간을 두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소통이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죠. 소통. 공간은 단지 그냥 공간일 수 있지만 그 공간 안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공간과 소통할 수도 있고 공간을 통해서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또 공간이 있는 그 주변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 시간에 또 잠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복잡한 도표가 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목회적으로 선교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흐름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와 선교 전략을 세울 때에 뭐 이렇게 도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 하진 않지만 말은 하진 않지만 대략 이러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한 목회자가 있다면은 그 목회자는 자기만의 어떤 신학이 있겠죠. 또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고 신학교와 또 나름대로 목회 훈련을 통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집중하는 자기 어떤 신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을 통해서 자신이 목회하는 목회지에서 목회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뭐 봉사에 중점을 두고 선교에 중점을 두고 또 어떤 분은 말씀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어떤 개인적인 신학을 통해서 내 목회는 뭐 교육 목회다. 나는 선교 목회다. 나는 봉사 목회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문화 목회다. 이런 목회의 어떤 신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는 그가 주어진 목회 상황이라는 게 있겠죠. 서울이든지 아니면은 뭐 대구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어떤 상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도 그 교회가 처한 또 독특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처한 어떤 지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문화적인 환경도 될 수 있고 또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도 있죠.
그리고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뭐 성장을 시켜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교회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간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새롭게 뭐 이전을 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쟁이 있어서 그걸 풀어나가야 된다는 아주 굉장히 다양한 그 목회적인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목회적인 상황 속에서 목회자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 신학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현재 상황과 또 현재 일어나는 이슈와 그다음 앞으로 미래 방향을 고려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자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적 문헌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비슷한 어떤 일이 있는 그 교회의 사례를 들어보고 또 조사해서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하게 이제 사람들에게도 묻기도 하고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어떤 자원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자원은 인적인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물적인 자원이 있어요. 어떤 새롭게 예배를 신설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해나가려고 할 때에 그때 인적인 자원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뭐 사역자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평신도가 준비되어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예산이 얼만큼 있을까 또 얼만큼 우리가 또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인적인 자문과 또 사례를 통한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자원에 대해서 파악한 다음에 그럼 이걸 어떻게 선교적인 전략, 목회적인 전략을 잘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기획이라는 것이 크게 목적과 그 대상과 또 방법에 따라서 어떤 기획이 될지 결정이 됩니다. 먼저 목적이라고 하면은 교회가 어떤 성장의 목적인지 아니면 교회가 어떤 변화의 목적인지 또 교회 안에 어떤 관계의 개선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회복을 해야 될 것인지 그냥 크게 이제 이러한 목적을 두고 계획을 짜겠죠. 그리고 대상이 연령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어떤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아니면 장년들을 위한 이런 어떤 연령에 대한 대상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이 그리고 그 규모를 그냥 뭐 작은 규모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단히 큰 규모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목적과 대상이 결정이 되면은 그 방법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풀어나갈 때에 이것은 제자훈련이나 어떤 교육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상담적인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지 아니면 또 이걸 문화적인 방법으로 풀 것인지 아니면은 복지적인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목회적인 선교적인 전략과 기획을 만들어냅니다. 대부분 교회가 꼭 이런 어떤 프로 차트 이런 도표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문제를 봉착했을 때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려점들 어떤 선교 전략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공간이 어떤 부분을 차지할 것인가 공간의 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모든 활동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공간이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의 전략을 기획하고 그것들이 실행되는 것이 그냥 허공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기획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공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공간을 어떻게 기획해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나 선교의 어떤 전략이나 그런 방법들이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련회가 되거나 아니면 뭐 부흥회를 하거나
그러면은 우리는 프로그램도 짜지만 공간도 변화시킵니다. 수료의 목적에 맞게 뭐 여러 가지 장식을 하거나 아니면 뭐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현수막을 달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변화를 주죠. 그런데 그 공간을 일시적으로 공간을 변화 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또 장기적을 위해서 우리가 공간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간을 어떻게 잘 선교적으로 기획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실천의 현장으로서 공간이 여러 가지 많은 고려를 통해서 한마디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공간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간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선교적인 기획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소통이라고 얘기했을 때 공간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 소통이라는 것이 이렇잖아요. 어떤 커뮤니케이션에서 말할 때에 샌더, 발신자가 있죠.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발신자가 있고 그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가 있죠. 리시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라는 것,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누군가가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전화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날을 정해서 뭐 선물을 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한 가지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죠. 전하는 자가 샌더가 되고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수신자가 되는 거죠. 여자친구에게 또는 남자친구에게 그 수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메시지를 어떤 형태로 전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매체, 미디어, 꽃으로 전한다, SNS로 전한다, 케이크로 전한다, 아니면 뭐 이메일로 전한다, 아니면 직접 방문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건지, 아니면은 반지를 하나 줄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아주 귀한 선물을 포장해서 줄 건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메시지를 부호화한다는 거예요. 내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아서 그것을 전달하죠.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반지를 받아보는 순간 해독을 하게 되는 거죠. 디코딩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됩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받는 전달자의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잘 전달되었다. 성공적인 거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꽃을 받았는데 왜 나에게 꽃을 주지? 왜 오늘 무슨 날인가? 무슨 이상한 생각이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품는다면은 잘 나의 메시지를 인코딩, 부호화해서 잘 상징적으로 전달했는데 받는 여자친구가 그것을 해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못해서 그 소통은 성공적이 아니라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 부호화, 어떤 포장을 잘 해야 되고 그것이 잘 해독되도록 포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메시지 소통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은 노이즈, 잡음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철길에 있는데 남자가 있고 그 건너편에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들뜬 마음으로 장미를 한 뱃송이 들고 여자친구에게 막 소리쳐서 자신이 사랑한다는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야 사랑해 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 기차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왕 하고 지나갈 때에 끝나고 난 뒤에 여자친구가 뭐라고? 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방해하는 잡음이 있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통에 있어서는.
그러한 잡음이 나의 메시지를 왜곡시키게 하거나 그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어떤 메시지 수신자가 있고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잡음을 어떻게 하면 잘 낮출 것인가. 우리가 흔히 경험한 중에 하나가 설교할 때 막 목사님이 설교를 그냥 일주일 동안 목회자가 준비를 잘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도 너무 멋진 설교고 이 메시지는 막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이번에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이 잘 받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냥 마이크가 나가버리는 거죠. 노이즈죠. 이게 뭔가 잡음이 생긴 겁니다. 본인은 어떤 준비된 메시지가 있지만 그것이 잘 전달되지 못하는 노이즈. 마이크는 잘 나오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밖에서 그냥 뭐 차 지나가는 소리,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잡음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회중들이 메시지에 집중할 수 없겠죠. 아니면은 뭐 작게는 아이가 우는 소리라든지 날씨가 더워서 아니 너무 덥다든지 아니 춥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음에 보면은 물리적인 요인, 생리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그런 영적인 요인들이 노이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잘 부호화, 포장하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잡음을 가장 잘 없애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공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한다. 또 선교적인 공간을 기획을 한다. 라고 할 때에 그 무엇을 이 공간을 통해서 전달할 것인가 이거 중요하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공간은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통합의 공간, 대화의 공간, 공적인 공간, 그러면 심미적인 공간, 미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공간을 기획을 할 때에 그 공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뭘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 공간은 공적인 공간을 주로 하는 것이야. 또 이 공간은 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 공간은 대화의 공간으로 중요한 공간이야. 등 이렇게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메시지를 잘 설정해야 그 다음에 이 공간을 기획하고 꾸며 나가는 데 있어서 일관성 있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그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잡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또 추가해 나갈 때에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와 변화를 주겠죠. 우리가 여러분이 뭐 많이 가는 카페, 뭐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은 유명한 브랜드 카페에 가면은 이러한 목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획을 하고 신경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리 배치나 그 다음에 그 형태라든지 거기에 인테리어라든지 컵 그리고 뭐 글자체, 조명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어떤 목적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나갈 때 또 교회 밖에 선교적인 목적으로 하나의 공간을 기획할 때도 정말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러한 소통에 대한 이론들, 신학적인 또한 공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성공적으로 메시지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기획을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도표를 조금 단순하게 보면은 어떤 공간이 있다면은 그 공간에 메시지, 우리의 스토리를 잘 담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스토리를 감동과 공감의 메시지로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물리적인, 생리적인, 심리적인, 의미적, 영적인 노이즈를 잘 제거시킨 다음에 우리가 공간을 기획하게 될 때, 어떤 컨텐츠를 기획하게 될 때에 그것이 수신자, 성도나 지역 주민이나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잘 성공적으로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토리텔링이라는 이 부분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공간에 갔을 때에 그 공간의 장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공간은 기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실에서 누군가 기도해서 정말 참 큰 은혜를 받고 응답받았을 때에 그 공간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응답의 공간이 되는 거죠. 뭔가 그 안에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또 어떤 곳은 뭐 순교의 한 장소다. 아니면은 누군가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이 힘이 있습니다. 공간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공간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공간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이 단계는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이러한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 이것을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공간이 그냥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은 그 공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없다면은 그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공간을 구성해 나갑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일반 사회에서 볼 때에 그 테마파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 내려오는 뭐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민담 아니면 어떤 사건들, 역사적인 이야기들 이런 걸 스토리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재구성하죠. 구성해서 그 이야기를 잘 정리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따라서 그곳에 공간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테마파크잖아요. 들어갈 출입구부터 그 안에서 어떤 구성 과정들 그리고 나올 때까지 그 이야기가 하나의 끈이 돼서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그런 공간을 구성하는 그러한 형태를 공간 스토리 텔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하나 새로 기획할 때 그냥 이런 공간 재밌게 만들자 아니면 뭐 깨끗한 공간 하나 만들자 뭐 교인들을 위한 공간 지역을 위한 공간을 만들자라고 할 때 단순하게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숨은 이야기가 있을까 이 장소 아니면은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를 담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공간을 우리가 만들 때에 선교적 공간을 기획할 때에 이런 요소들이 있겠죠. 첫 번째 관점인데 관점은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때에 공간을 만들 때 두 번째 신학의 관점에서라고 적혀져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교회적으로, 선교적으로, 예배적으로, 교육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봉사적, 문화적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동안 논의했던 것처럼 이 공간이 4가지 요소 중에 통합의 공간이 될지, 공공의 공간이 될지, 대화의 공간이 될지, 신미의 공간이 중심이 될지에 대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4가지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공간을 대화의 공간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에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이제 이야기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또는 이것을 카페로 만들 것인지 대화의 공간인데 아니면 뭐 사랑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공간을 뭐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 뭐 그런 컨셉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해야죠. 그리고 그 크기를
뭐 한 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20평으로 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재정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주된 아주 주제 색깔, 핵심적인 색을 이 공간의 주제 색은 따뜻하게 그런 핑크빛 아니면은 뭐 브라운 계통 뭐 그런 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푸른 계통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명입니다. 빛. 어떤 조명, 어둡게 할 것인지 밝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조명을 밝게 하고 어디 부분에 어둡게 할 것인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4가지는 재정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있는데 얼마 들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공기라 그러죠. 보통 이 공간을 만들 때 뭐 한 석 달 만에 만듭시다. 아니면 2달 아니면 한 주 만에 이것을 만듭시다. 그렇게 구형 기간을 둡니다. 그 다음에 공간을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죠. 만들어 놓으면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이 공간이 어떠한 공간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4가지 실제 요소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는 4가지의 공간 요소, 통합의 공간, 공공의 공간, 대화의 공간, 신미의 공간. 그리고 두 번째 4가지 요소, 컨셉과 크기와 색과 빛. 그리고 4가지 실제적인 요소, 재정 규모와 구현의 기간과 공간 운영과 공간의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 교회 선교적 공간 기획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하나 이야기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 선교적인 공간 기획에 대한 실체적인 성경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셋집이라고 했을 때 이 셋집은 말하자면은 바울이 머물렀던 하나의 가택연금 감옥이었죠. 원래는 물리적으로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선교적인 공간 기획을 했던 겁니다.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어떤 시간들 그리고 그 공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생각을 했겠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셋집, 월세, 렌티드 하우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공간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새로 우리가 나눴던 복음 선교적 공간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곳에서 그냥 어떤 형의 기간이 닿을 때까지 그냥 그곳에서 연구를 하거나 머무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은 새로운 선교적 공간 기획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셋방이 그냥 단순한 어떤 월세, 가택연금의 셋방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 공간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 셋방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으로 공간이 전환된 거죠. 전화가 아니라 옷잖아요. 전환된 겁니다. 스파티얼 턴이 일어난 거예요. 공간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어떠한 의미를 담느냐가 그냥 단순한 공간이 이제는 장소가 되는 거죠. 의미를 가진 공간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 도시에는 다 소비적인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통해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어떤 자신만의 어떤 만족, 또 더 많은 어떤 권력을 만들어낼까 하는 그러한 소비적인 공간들로 자꾸 채워져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나 아니면 선교적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를 담도록 공간을 기획해서 그것에 머무는 사람들이 사귐의 공간, 하나님과 사귀고 자신과 사귀고 다른 사람들과 사귀는 사귐의 공간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선교적인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소비적인 공간을 하나님 나라의 사귐의 공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간의 선교적인 접근, 선교적 공간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금 나눈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공간을 중심으로 그것을 선교의 공간으로 바꿀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시에는 물리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우리가 선교적으로 기획을 해서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내면적 공간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으로 바꾸는,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러한 선교적 공간이 매우 절실한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우리 도시에는 수많은 공간들이 있죠. 물리적인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들 속에서는 우리가 선교적 기획을 통해서 내면적 공간을 만든, 소비적 공간에서 사귐의 공간들을 만드는 기획들이 있고, 그것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간으로 변하도록 우리가 좀 더 내밀하게 공간 기획을 해 나간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머물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소비적 공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귐의 공간에 머물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그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면적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에 머물게 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삶이 변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역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시간은 공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론적인 것들을 아주 표피적이지만 짧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공간에 대한 소통과 그리고 구체적인 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좀 긴 이야기였지만 이런 이해를 두고 이제 세 번째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공간을 만들 것인가, 또 만들어 왔던 것인가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속에 목사님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에 좀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세 번째 시간 속에서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게 될 것입니다.